1974년 10월 17일 서울지방법원의 재판장에 포승줄에 묶인 한 남자가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피고인석에 앉은 남자를 묶고 있던 포승줄이 풀렸고 재판이 시작됐죠. 그런데 재판장으로 증인이 들어오자 무표정했던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얌전히 신문을 봤던 남자는 순식간에 피고인석을 박차고 나가 재판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는데, 이 사건은 우리나라 재판 역사상 최초로 가 일어난 사건이었죠. 34살의 A씨는 짐을 챙겼습니다. 그 집은 A씨가 2년 전 만나 교제를 시작하고 동거까지 한 남자 병석과 함께 살고 있던 집이었죠. 병석은 A씨의 아버지 E씨가 자주 이용하던 택시의 기사였습니다. 종종 아버지의 심부름을 할 때마다 A씨도 병석의 택시를 타곤 했는데, 그렇게 안면을 트게 된 두 사람은 가까워졌고 곧 연인 관계가 됐죠. 하지만 처음 A씨가 병석과의 만남을 주변에 이야기했을 때 가족들은 물론이고 친구들까지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병석이 이혼남에 심지어 절도 전과까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A씨의 가족은 다른 사람 다 돼도 그놈만은 안 된다며 그녀를 뜯어말렸지만, 당시 A씨에겐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병석만 있으면 됐었고, 결국 A씨는 병석과 함께 대전으로 도망가 함께 살게 됐던 거였는데, 가족까지 버리고 시작한 병석과의 동거 생활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점점 잿빛으로 바뀌게 됐죠. 병석이 불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건 A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거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자신에게만은 안 그럴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함께 살고 나서 병석은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손을 드는 행동을 숨기지 않았고, 그의 잔인한 폭력성의 피해자는 A씨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 병석은 술을 마셨다는 핑계로 A씨에게 손찌검을 했고, 물건이 부서질 때마다 어떻게든 자신을 말렸던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란듯이 잘 살겠다고 마음먹었던 A씨의 생각들이 무너져 내렸죠. 그렇게 2년 동안 목구멍으로 쓰게 넘어가는 후회를 애써 모른 척하며 버텼는데, 어느 날 그 불안했던 선택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A씨는 병석으로부터 아이가 없다고 들었고 그 말을 믿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혼한 전처 사이에 딸이 있었던 거죠. 병석의 거짓말과 폭력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A씨는 가늘게 이어오던 동거 생활을 끝내야겠다고 결심했고, 곧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 혼자 떠나기엔 병석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무서우니 자신을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A씨는 다시 외할머니와 부모님이 계신 평택의 본가로 돌아왔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죠.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병석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A씨를 쫓아와 그녀의 부모님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이미 병석의 성질머리가 어떤지 알고 있는 A씨는 분명 그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 본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었고, 애써 찾아온 곳에 A씨가 없는 걸 확인한 병석은 분노했죠. 그리고 그는 A씨의 부모님에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A씨의 부모님은 어처구니가 없었죠. 2년 동안 자신들에게서 딸을 떼어놓는 것도 모자라 아이가 있다는 것도 숨기고 폭력까지 저지른 남자가 결혼을 시켜달라고 협박까지 하니 뒷골이 당겨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병석은 계속해서 A씨와의 결혼을 할 거고 당장 데리고 대구로 갈 생각이니 그녀가 있는 곳을 말해달라며 두 사람을 강하게 압박했죠. 그러다 결국 병석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A씨의 어머니인 방씨를 폭행했습니다. A씨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했고 병석은 그 현장에서 잡혀 구속 입건되었죠. 이후 이어진 재판에서 폭행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1년을 감옥에서 복역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포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병석의 병적인 집착과 원한은 감옥 안에서 1년이라는 세월만큼 무섭게 자라났죠. 그런 병석이 출소한 날 처음으로 했던 건 또다시 A씨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거였고, 병석의 집요한 연락에 A씨의 부모님은 집 근처에 있던 카페에서 병석을 만나게 됐습니다. 마치 그날 있었던 일이 되풀이되듯 다시 만난 병석은 A씨의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죠. A씨와 재결합을 하고 싶고 말했던 대로 결혼을 할 생각이니 지금 A씨가 사는 곳을 알려달라고 말입니다. 1년을 끌어온 끈질긴 요구를 A씨의 부모님은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렇게 두 번째 거절을 당하고 A씨를 만날 기회를 잃은 병석은 A씨를 찾거나 결혼 허락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결심을 하게 됐는데, 그날 밤 A씨의 어머니인 방씨는 잠을 자던 도중 찢어지는 것 같은 비명소리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혼비백산이 되어 방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 어두컴컴한 집안 가운데 서 있는 누군가를 발견하게 됐죠. 그곳엔 작은 손도끼를 있는 힘껏 지켜들고 있는 병석이 있었고 발치엔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방 씨의 어머니와 둘째 딸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방 씨가 소리를 지르기도 전에 도끼를 든 병석은 그녀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죠. (4월 23일) 새벽 3시가 넘어간 시각, 한 가정집에서 일가족이 한 남자의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집엔 중년의 부부와 그들의 둘째 딸 그리고 조모가 함께 살고 있었고 피해자는 3명이었는데 조모는 치명상을 입어 결국 사망했고 마찬가지로 습격을 당한 둘째 딸과 어머니 방 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죠. 침입자가 이들을 공격했을 때 썼던 흉기는 작은 손도끼였는데 집 마당에 장작을 팰 때 썼던 것을 침입자가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방 씨는 저희에게 자신들을 공격했던 침입자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는데 그 침입자의 정체는 바로 첫째 딸 A씨와 동거를 했었던 임병석이란 사내라고 했죠. 방 씨는 임병석이 첫째 딸과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아 앙심을 품은 거라 말했습니다. 실제 인근 파출소 기록에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밤 임병석이 방 씨의 집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해 경찰이 출동했던 것이 남아있었고 임병석은 파출소에 잡혀있다가 탈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였죠. 방 씨는 임병석이 큰 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도망쳤다고 했는데 저희는 도주한 임병석이 그리 멀리 도망가지 못했을 거라 생각했고 방 씨의 주변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정님, 인근에 있던 빌딩 안에서 임병석을 찾았다고 합니다. 건물에 숨어있던 임병석이 붙잡힌 건 그가 출소하고 사흘 만이었죠. 그는 A씨의 조모에 대한 살인죄와 방씨 그리고 둘째 딸에 대한 살인미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임병석은 항소를 했는데 자신은 A씨를 만나지 못한 괴로움에 술을 마셨고 그 상태로 A씨의 본가로 가게 된 거라고 변명했죠. 그리고 자고 있던 A씨의 동생이 A씨인 줄 알고 다가갔는데 그 순간 잠에서 깬 A씨의 동생이 비명을 지르자 이성을 잃고 주변에 있던 물건을 들어 휘둘렀을 뿐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를 할 고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애초에 A씨의 본가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부터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심지어 그가 사용한 흉기인 손도끼는 집 안이 아닌 마당에 있었고 그 손도끼를 누군가에게든 사용하기 위해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다행히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고 임병석에겐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죠. 그렇게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결국 일가족을 낭떠러지로 몰고 간 범죄는 끝이 나는 것 같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김영사는 제게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전해줬죠. 그건 바로 교도소에 수감된 임병석이 무의미한 복수를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A씨의 아버지인 E씨는 저에게 몇 통의 편지를 보여줬는데 그건 임병석이 교도소에서 보내온 협박문이었고 그 안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죠. 내가 무기형을 받았다고 교도소에서 평생 썩어 없어질 것 같으냐? 모범수가 되어서 10년에 네 놈을 찾아갈 것이고 그때는 너희 가족을 전멸시켜서 하늘 풀 테니 각오해라. 이 외에도 저주와도 같은 협박 내용을 담은 편지는 10통이 넘었습니다. 이런 협박문이 교도소 검열을 피했다는 것이 의아했는데 조사 결과 출감하는 교도소 동기들을 이용해 A씨의 가족들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죠. 참다 못한 E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임병석을 고소하겠다고 했고 협박죄의 혐의가 인정됐는데 무기징역이 확정된 기결수가 외부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가 인정돼 재판을 받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임병석은 또 다른 혐의로 서울지방법원 영등포 지원 1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죠. 그런데 첫 재판에서 임병석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 때문에 피해자이자 고소인인 E씨가 법정에 나와 증언해야 했죠. 그리고 며칠 뒤 오후 2시 법정 안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석 맨 뒷줄에 앉아있는 임병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곧 재판이 시작됐고 공판검사는 증인석에 앉은 E씨에게 임병석의 범행에 대해 질문했죠. 이때 E씨는 협박문을 받은 과정을 설명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던 재판장은 피고인석에 앉은 임병석을 향해 협박문을 보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임병석은 필체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또다시 부인했는데 교도소에서 나온 네 친구가 우리 집에 협박 편지를 두고 갔어. E씨가 임병석을 향해 말했고 그때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임병석이 벼랑간 벌떡 일어나 공판 검사 쪽으로 뛰어들었는데 지켜던 그의 두 손을 묶고 있던 수갑은 풀려 있었고 오른쪽 손엔 끝이 뾰족한 줄칼이 들려 있었죠. 임병석의 돌발 행동에 법정 안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달려오는 임병석을 본 공판 검사가 헐레벌떡 도망치자 이번엔 재판장석으로 돌진했죠. 그걸 본 재판장은 곧장 출입문 쪽으로 피했고 임병석은 방향을 돌려 재판석 앞에 있던 법원주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법원주사는 자신을 공격하려던 임병석을 피해 재판석 뒤에 있던 합의실로 몸을 숨겼고 임병석이 법원주사를 쫓아갔을 때 증인석에 있던 이 씨는 방청석 뒤쪽 출입문으로 도망치려 했죠. 그런데 출입문으로 나가는 이 씨를 발견한 임병석은 순식간에 달려와 자신을 막으려는 교도관을 뿌리친 뒤 이 씨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줄칼을 휘둘러 이 씨의 등을 찔렀죠. 애초에 협박문을 보냈던 시점에서 그는 법정에 들어온 이 씨를 살려보낼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1974년 10월 17일 우리나라 최초로 재판장에서 살인이 일어난 이 사건의 범인인 임병석은 이 씨를 3번 찔러 살해한 뒤 그대로 도주해 법원을 탈출했고 이후 인근에 있던 경동산업단지의 화장실에 숨어있다 뒤따라온 경찰에 발각됐죠. 경찰을 향해 임병석은 줄칼을 자신의 머리에 댄 채 다가오면 다 죽이고 자신도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했는데 이때 재판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이 씨를 살해할 때 쓰인 이 줄칼은 교도소에 있을 때 일했던 철물 작업장에서 훔친 뒤 그라인더로 갈아 날카롭게 만든 뒤 양말 속에 숨겨 재판장까지 가져온 거였습니다. 또한 수갑은 식사 시간 때 빼돌린 나무젓가락을 이용해 수갑을 풀 수 있는 도구를 풀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조용히 수갑을 풀었던 거였죠. 법원 밖에서 약 1시간가량 대치한 임병석은 이후 칼을 던지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날 임병석이 재판장을 몇 분 동안 공포로 떨게 만들었을 때 그곳엔 8명의 교도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흉기를 든 임병석을 제압하는 게 아닌 같은 재판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11명이 혼란을 틈타 달아나지 않도록 감시할 뿐이었죠. 이로 인해 30명의 방청객들은 임병석이 재판장을 빠져나가기 전까지 그저 웅크려 숨어 있어야 했고 증인으로 나왔던 이 씨는 사망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책임으로 교도소장과 보안과장의 직위를 해제했고 당시 임병석의 몸수색을 한 교도관 2명을 구속한 뒤 나머지 6명을 파면했죠. 그리고 잡힌 임병석은 재판장과 공판검사를 공격한 것에 대해선 이 씨를 쫓기 위해 갔을 뿐 그들을 해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같은 해 12월 6일 그는 몇 달 전 자신이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 재판장에서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여자와 그녀의 가족을 파멸까지 몰고 갔고 최후의 발악을 했던 임병석은 1976년 12월 28일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했죠.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았다는 원한 하나로 계획적으로 협박 편지를 보내 복수의 대상을 재판장까지 오게 만들어 살해한 그의 범행 방법은 극악무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임병석의 범행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나 데이트 폭력 범죄들을 떠올리게 했는데요. 5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병적인 집착과 비틀린 욕망에서 완벽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희생당하는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씁쓸하기만 합니다. 부디 하루빨리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견고해져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안전망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